2025년 9월 13일 리나테 한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한담에서 제가 2019년 2월에 마이애미를 가다가 마이애미에 있는 그 시카고 부자의 겨울 별장을 가서 비스카야라고 가서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계속 이태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태리가 뭔지, 이태리 출장은 여러 번 갔었죠. 로마도 가고 베니스도 가고 밀라노도 가고 물론 피렌체도 갔었습니다. 피렌체 출장을 3번을 가죠. 그런데 3번을 가면서 피렌체를 하나도 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참에 결혼 25주년도 되고 했으니 애들 엄마한테 이태리 갈래 해가지고 이탈리아 중부 지역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LA에서 피렌체 공항까지 직항이 없어서 파리 드골 공항에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파리 드골 공항은 비즈니스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프랑크푸르트는 제가 스카이패스 멤버십을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다른 업무 때문에 트랜짓을 한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너무 적막강산이에요. 루프트한자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 보니까 프랑크푸르트는 별로 트랜짓 하고 싶은 공항이 아니었고, 그래서 파리 드골 공항을 몇 번 썼는데 파리 드골 공항도 별로 좋은지 모르겠고, 그 뒤에 암스테르담 공항을 한번 트랜짓을 해봤는데 암스테르담 공항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트랜짓을 하고 유럽 갈 때 그렇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폴이라고 하는 이 빵집이 프랑스 국민 빵집이랍니다. 사람도 엥가이 많고 줄도 많이 서 있는데 딱히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파리바게뜨나 또레쥬르 같은 그런 국민 빵집이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트랜짓해서 피렌체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매번 느끼는 거였지만 피렌체는 공항도 작고 도시도 작습니다. 피렌체 시내를 돌아다닐 때 차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걸어서 다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만 조금 아픈 정도인데 그 정도로 도시가 작습니다. 활주로가 달랑 하나 있거든요. 커머셜 비행기가 내리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공항이 작습니다. 자, 이제 숙소가 있는 비아 리카솔리라고 하는 도로 이름이거든요. 이게 비아가, 얘네들은 도로를 얘기할 때 비아라고 쓰는데 이 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길 따라서 쭉 5분만 올라가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전시되어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잡았던 숙소가 여기인데요. 비아 리카솔리.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 아카데미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두오모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참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출장을 그렇게 이태리 피렌체를 3번이나 갔는데 제가 묵었던 호텔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묵었고 요 앞에 리퍼블리카 광장이 있고 유명하다고, 그때 숙소를 여기 잡아라, 여기 굉장히 피렌체를 보기에는 로케이션이 더없이 좋다 하고 얘기를 해줘서 여기다가 잡아놓고 일만 보고 왔습니다. 아니, 두오모가 여기고 시뇨리아 광장이 바로 여기고 그냥 한 5분이면 구경할 때가 천지백갈인데 그거를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알 생각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피렌체를 처음 갈 때 플로렌스는 어디고 피렌체는 어딘지 궁금해서 찾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서 왜 플로렌스면 플로렌스고 피렌체면 피렌체지 왜 플로렌스랑 피렌체랑 따로따로 쓰냐. 이태리 애들은 정말 웃긴다. 아니, 저거가 얼마나 잘났다고 저거는 피렌체라고 하고 미국 애들은 플로렌스라고 하고 그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피렌체를 가보니 그렇게 도도하게 잘난 척하는 이태리 애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보통 출장은 호텔에서 묵지만 이번에는 애들 엄마랑 같이 결혼 25주년 기념여행을 온 거기 때문에 택시도 안 타고 버스도 안 타고 그냥 걸어 다닐 생각으로 시내 한복판에 에어비앤비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숙소 건물이 여기인데요. 여기서 그냥 나오면 바로 두오모가 보입니다. 근데 이태리 애들이 참 꼬장꼬장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태리 에어비앤비는 여기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샤워 부스가 너무 작아서 비누라도 떨어뜨리면 주울 수도 없을 만큼 좁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리뷰가 미국 애들이 쓴 거 보면은 엄청 안 좋습니다. 근데 이태리 다 그렇습니다. 길도 좁고 집도 작고 화장실도 좁고 다 작아요. 그러니까 다 이태리 집들은 다 그렇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만났던 집주인은 오후 1시쯤 도착했는데 가방만 두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냥 체크인하고 가도 된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체크인 해줘가지고 가방 놓고 바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 한 2시간을 세이브한 거죠. 저희로서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나중에 참 좋았다는 리뷰를 남기니까 또 고맙다고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가는 게 있으면 정은 생기게 마련인데 다음에 피렌체를 또 갈 일이 있을란가 싶기는 합니다.
에어프랑스 기내식 한 3번 먹고 나니까 야 이거 이탈리안 푸드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게 구글 검색하면서 한식당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시장 통과해서 쭉 들어가면 이쪽 끝에 한식당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MSG 가득 담긴 짬뽕 국물 그걸로 속을 달래고 나니까 이제 이태리 구경할 맛이 납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맵은 반드시 오프라인 맵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로밍해서 가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태리 시골 가면 또 신호가 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맵은 여행하실 때 필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도 우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택시를 타려면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프리나우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그 앱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번 피렌체에서는 택시 탈 일이 없었는데 로마 내려갔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여행에서 도구를 잘 쓰는 것도 여행을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프리나우라는 이 앱하고 트렌 이탈리아는 버스 타고 이동하시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꼭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기차를 현금을 주거나 카운터에서 티켓을 사면 또 꼭 펀치를 해야 됩니다. 까먹고 펀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니까 불편했는데 앱으로 구입하신 경우에는 벌금 염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발 시각에도 표를 구입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떠나가는 기차를 올라타서 표를 구입해도 됩니다. 앱이 있으면. 기차 여행 관련해서는 피렌체에 떠나서 이동하던 칭케테레에 가던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밥도 먹고 피렌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으니 카메라 들고 나갑니다. 너의 30번째 생일날 피렌체 두오모에서 만나자. 준세이하고 아오이가 여기 위에 쿠폴라에서 만나서 연인들의 성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왔던 대사죠. 영화라는 이 미디어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쿠폴라에 올라가는 통로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올라가거든요. 그 통로에 일본 관광객들이 하도 낙서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거 지운다고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 낙서를 우피치 미술관 벽에도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서하는 거는 또 이 인간의 본능인지 그걸 지우고 나서 낙서를 못하게 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디지털 낙서판을 만들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덕분에 벽에 하는 낙서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흔적을 남기기 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인가 봅니다. 성당을 짓고 나서 이 도움을 올려야 되는데 이 도움이 무너지지 않게 올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150년을 뚜껑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150년을 뚜껑 없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브루넬레스키가 그 방법을 찾아서 1437년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쿠폴라가 완성된 다음에 교황 바오로 3세가 성 베드로 성당 도움을 멋지게 만들어 달라고 미켈란젤로한테 의뢰를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더 크게 지을 수는 있어도 더 아름답게 지을 수는 없다고 했을 만큼 도움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당 도움도 미켈란젤로의 역작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 줄 서서 올라가고 힘든데 피렌체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피렌체를 만약에 가다면 이 꼭대기 쿠폴라에는 꼭 올라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브루넬레스키가 16년에 걸쳐가지고 이 도움 공사를 하는데 여기 상부 랜턴하고 구리로 된 이 구를 완성하는 데는 23년이 걸렸답니다. 여기 랜턴 공사할 때 브루넬레스키가 갑자기 사망을 하는데 설계도를 남겨놓은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보고 시행착오와 설계 변경을 수없이 반복해서 꼴랑 요거 완성하는데 23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참 이태리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이제 도움이 다 완성이 되니까 도시위원회가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 피렌체에 두오모 성당을 건설을 한 게 도시위원회였거든요.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받은 상인들 길드의 조합처럼 되어 있는 도시위원회. 거기서 로마에서 피에타로 일약 스타가 된 26살 미켈란젤로한테 6m가 넘는 통짜로 된 대리석을 주면서 지붕 라인에 세울 거니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여기 쿠폴라에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올라가실 수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피렌체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피렌체 카드는 해외에서 쿠폴라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 카드는 공항에 도착해서 현장에서 수령을 하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령하고 나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거의 받은 날 물론 예약 못 하고요. 그 다음 날까지 예약이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3일째 되는 날부터 겨우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약이 다 차 있으면 피렌체
피렌체에서 여기 쿠폴라를 올라갈 수가 없고 계속 밑에서만 구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비드가 있는 아카데미아도 피렌체 카드는 예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피치 미술관도 가이드 투어를 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피렌체에 핫한 세 군데가 있는데 두오모, 쿠폴라, 그리고 아카데미아, 그리고 우피치 미술관 세 군데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놈들도 장사 속이 너무 심하네. 그냥 마케팅만 그냥 한 거다. 피렌체 카드는 너무 믿지 말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오모 성당 정면에서 본 파사드입니다. 앞에 가서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여기 이게 칠을 한 게 아니고 돌로 다 이 난리를 해놨습니다. 다 깎은 거고요. 이 디테일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런 디테일을 가까이 가서 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광불급 미쳐도 이걸 하겠나 싶을 만큼 이 난리를 쳐놨는데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도, 영국의 세인트 폴도, 프랑스의 사르트르 성당도 내벽을 다 이렇게 난리를 쳐놓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교황 바오로 3세가 미켈란젤로한테 얘기하니까 피렌체 두오모보다 더 예쁘게는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암만 미친 짓을 해도 두오모의 세월을, 그 디테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브루넬레스키가 도움을 완성한 게 1437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면 파사드를 완성한 게 1887년입니다. 450년 뒤에 이 파사드를 완성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계속 미완성인 채로 내비려뒀다가 이 조토의 종탑, 이 종탑 디자인하고 비슷하게 하는 설계안이 통과되면서 1887년에 완성을 하니까, 조토의 종탑은 1359년에 완성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500년을 이걸 보고 있으면서 왜 비슷하게 할 생각을 못 했을까? 비슷하게 할 생각은 했겠죠. 하지만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이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미쳐야 됩니다. 때로. 흰색 대리석 다 바닥에 깔고 초록색, 분홍색 대리석 판이 건물 전체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거 다 대리석입니다. 가끔 그림을 그린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대리석으로 모자이크를 합니다. 이렇게 조각을 하기도 하고 대리석으로 모자이크를 합니다. 예술에 미쳐야 되고 돈이 남아 돌아야 되는데 예술에 미치고 돈이 남아돈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이 메디치였습니다. 메디치는 교황도 아니었고 주교도 아니었어요. 교황이나 주교는 성당 내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메디치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당 외부가 더 중요했죠. 과시용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덕분에 관광객들이 호사를 누립니다. 성당 내부보다 성당 외부가 더 화려한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라이카 같은 고정 렌즈로는 28mm 고정이거든요. 고정 렌즈로는 너무 모자라서 저녁 먹고 16mm 렌즈로 갈아 끼우고 다시 나와봤는데 성당 전면부가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좋겠는데 뒤쪽에는 예배당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북쪽에 위치한 쿠폴라 출입문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색이 파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 크게 해서 보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다 조각이고요. 여기는 대리석을 세로로 해서 길게 하나씩 밀어 넣었습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색깔이 변하는 걸 싫어했던 도시위원회에서 영원 불변, 변치 않는 그림을 그려달라, 대리석으로 해서 하나씩 박아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대리석을 박아 넣어가지고 이 그림을 완성한다. 아니 무슨 아크릴 봉도 아니고 대리석을 봉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밀어 넣어가지고 그림을 완성을 하는데 이걸 보고 또 베드로 성당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줘 해서 베드로 성당 가시면 벽에 있는 그림들이 다 대리석 모자이크. 영원불변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대리석으로 세로로 넣어가지고 이 색깔을 맞춰서 그림을 만들어내냔 말이죠. 아까 두오모 정면을 바라보다가 계속 뒤로 갈 수가 없어서 풀샷을 제가 담지 못했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에 있는 세례당이 산 조반니 세례당인데 거기에 청동으로 조각된 기베르티의 천국의 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다른 작품에 비해서 특별한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전시대에 있는 청동 조각이 기베르티 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의 문, 이게 유명세를 탄 이유는 나중에 두오모 도움을 완성하게 되는 브루넬레스키하고 경합을 해가지고 기베르티가 이
이 조합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동문을 만들었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 청동문을 만들어 달라고 추가 제작을 하는데 그때 만든 게 지금 보시는 천국의 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지금 보시는 천국의 문,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거잖아요. 첫 번째 게 또 다른 청동문 해서 문짝 두 개가 기베르티한테는 남긴 작품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브루넬레스키랑 경쟁해서 이 작품을 남기게 된 게 오히려 승자의 저주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50년 동안 문짝 두 개 만든 거니까요. 반면에 브루넬레스키는 경합에서 실패한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피렌체를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판테온을 보고 뭔가 영감을 얻습니다. 이건데 해가지고 나중에 쿠폴라 제작 경합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베르티는 청동문 첫 번째 거 하고 도시위원회에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렌체에 이미 셀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쿠폴라 제작을 둘이서 함께 하라고 얘기하는 숟가락 얹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루넬레스키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하고 싶으면 기베르티 니 혼자 해라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기베르티가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도움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150년 있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깜냥이 아니구나 하고 공동작업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천국의 문도 보시면 디테일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금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꼭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자기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희한하죠. 그림에도 집어넣고 이런 조각에도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서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나 봅니다. 하기야 그런 욕심이 없으면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으려나 싶네요. 그런데 이 천국의 문은 기베르트 본인이 천국의 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뒤에 미켈란젤로가 천국의 문이라고 극찬을 했다고 해서 천국의 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지어줘야 나에게 와서 꽃이 되듯이 누군가가 천국의 문이라고 불러줘야 이게 천국의 문이 되는 거죠. 두오모 성당 바로 옆에 있는 아담한 과일 스무디 가게인데 참고로 이태리 대도시는 과일 가격이 비싸고요. 과일이 맛이 없습니다. 한국 과일하고 비교하시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 자체로 못 먹고 과일을 이용해서 스무디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젤라또를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과일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본이 넘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피렌체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젤라또 아이스크림이 개발된 곳이라. 그래서 이태리 가시면 젤라또는 꼭 드셔야 됩니다. 젤라또만큼은 전 세계에서 최고니까요. 그런데 아무데나 다 맛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멀쩡한데 맛은 정말 거지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지 같은 곳은 실내 장식이 삐까번쩍하고 토핑으로 마카롱이나 쿠키를 얹어준다고 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피하시면 됩니다. 맛은 없고 가격은 열나 비쌉니다. 자, 여기가 산 로렌조 성당인데요. 여기를 지나서 중앙시장 2층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오늘 저녁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앙시장 1층은 저녁 6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2층은 식당이기 때문에 계속 열어놓습니다. 2층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이태리 요리를 세계적인 요리로 끌어올린 트러플이 있습니다. 여기 블랙 트러플, 여기 화이트 트러플. 화이트 트러플은 괜히 색깔이 흰색이라고 가격이 거의 2배입니다. 중앙시장 2층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트러플을 어디 가서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이게 수입 통관이 어려운 농산물입니다. 사시면 꼭 드시고 들어와야 됩니다. 미국으로 오시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도 휴대하고 통관할 수 없는 농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트러플이 많은 이유는 트러플 수확기가 가을이거든요. 10월, 11월이 트러플이 제일 많이 납니다. 까트리느 드 메디치가 프랑스의 앙리 2세하고 결혼하면서 이탈리아 요리사들을 왕창 데리고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도착한 요리사들이 베르사유 궁에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물 대신 이제 과일을 압착해서 주스를 낸 게 프랑스 요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오리지널 프랑스 요리는 물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을 쓰지 않는 게 아니고 물을 쓸 수가 없어서, 쓸 물이 없어서 물을 쓰지 않은 건데, 그걸 반대로 역으로 마케팅으로 쓴 거죠. 이탈리아 요리를 수입한 프랑스 왕실에서 트러플
트러플 요리를 먹어보니까 이게 프랑스 요리에도 뭔가 시그너처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거의 간을 푸아그라를 메뉴에 올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요리는 푸아그라가 포함되면서 트러플하고 푸아그라가 이제 공식 요리로 자리를 잡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 요리를 받아들인 러시아皇室에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식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의 식사 방식은 한국식 패밀리 스타일이었어요. 한 상 크게 차려놓고 한꺼번에 먹는 겁니다. 그게 이태리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패밀리 스타일로 먹을래? 아니면은 순서대로 먹을래?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이탈리안 스타일로 프렌치 스타일로 먹었더니 음식이 다 식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하나씩 가온나 내 먹고 먹을란다 해서 현대식 코스 요리의 개념이 러시아에서 정립이 됩니다. 먹으면 가져오고 먹으면 가져오고 가져올 때 뚜껑 덮어서 가져오고 식지 말라고 그릇 데피고 뚜껑 데펴가지고 가져와서 따끈따끈한 거를 먹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황제도 먹어보니까 트러플 맛있고 향 좋고 푸아그라도 맛있는데 러시아도 한 숟가락 얹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없을까 해가지고 올린 게 철갑상어 알입니다. 캐비어를 에피타이저에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계 3대 진미가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트러플을 드시든 푸아그라를 드시든 캐비어를 드시든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고 드시면 더 맛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녁을 먹었으니까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났다고 하는 베키오 다리 폰테 베키오를 구경하러 갑니다. 내려갈 때는 비아 로마, 아까 비아는 이태리어로 도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로마 로드죠. 비아 로마를 따라서 이제 강가로 내려가다 보면 카페 질리를 만납니다. 카페 질리는 메디치 패밀리에서 운영하던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인데 그도 그럴 게 이 피렌체에서 이런 광장에서 여기가 리퍼블리카 광장이거든요. 이만한 규모의 패디오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거는 메디치 패밀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마피아 정도 가지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묵었던 출장으로 나와서 묵었던 숙소가 요 진리 바로 요 뒤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때는 진리고 뭐고 아무것도 못 봤고요. 그냥 커피숍일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피렌체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소매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바닥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게 뭐 동전 몇 푼 얻겠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들고 두오모 건물들 이렇게 보다가 여기 발이라도 밟게 되면 이게 얘네들 작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캔버스처럼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저것들 작품인 척합니다. 지금은 저녁 때니까 이게 눈에 보이죠. 근데 낮 시간에 사람 많을 때는 앞에 이런 게 있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밟아요. 밟으면 변상을 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이런 종이 쪼가리 바닥에 깔아놓고 누군가 밟아주기를 기다리는 양아치들도 있습니다. 두오모 성당 근처에 아주 많습니다. 왜? 저 멀리 있는 성당 보고 사진기 들고 찍으면서 가다가 딱 밟으면 너 나의 작품을 망쳤네. 네가 사 하고 떠넘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렌체를 가로지르는 강이 아르노 강이 있는데요. 이 아르노 강을 건너는 다리로 제일 처음 만들어져서 폰테 베키오. 폰테가 다리라는 뜻이고요. 베키오가 오래되다는 뜻이라다. 그래서 오래된 다리. 근데 정육점이 입주해 있었는데 이게 정육점에서 고기 손질하고 내장은 강에 버리고 뭐 이러니까 악취가 심하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메디치가에서 다 쫓아내고 귀금속 가게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귀금속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문 닫고 난 뒤에 이 모습은 꼭 중세 시대에서 시계가 멈춘 듯한 그런 모습인데 나름 운치는 있습니다.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평생에 딱 2번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지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다리 끝에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극적으로 만납니다. 여기 끝에서 만나는 거죠. 이게 지금 다리거든요. 이 다리 끝에 여기 끝에서 만나고 나서 얼마 뒤에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나중에 베아트리체가 은행가하고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은 단테가 신곡에서 고리대금업자를 4층에 있는 탐욕지옥에서 더 끌어내려서 7층에 있는 폭력지옥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자하고 같은 레벨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 당시 은행가는 고리대금업자하고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테의 눈에는.
원래는 여기 있었거든요. 4층에 축제자 낭비자의 탐욕지옥에 있었는데 7층에 신성모독 자살한 사람하고 같은 레벨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베아트리체를 짝사랑했던 단테 입장에서 그 은행가가 얼마나 싫었을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있는 그림까지 바꿀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단테도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했던 베아트리체를 신곡에서 같이 천국을 여행하는 동반자로 쓰고 있으니 작가를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비나테 한담 꽃보다 도시 피렌체의 첫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